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 시작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지수들의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장 뉴욕장에서는 또다시 소비 심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슈가 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오고 있는 신호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할 이슈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9월 들어서면서 네. 아직도 너무 더워요.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은 꽤 선선해요. 선선해요. 많이. 이제 네. 에어컨 켜고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가을의 문턱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교차가 여전히 꽤 커서 아침 큽니다. 저녁 옷차림이 조금 이상해지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뭐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낮엔 너무 그래도 덥고. 여전히 30도 넘어가니까요. 맞아요. 네. 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뭐 시장 내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하면 역시 오라클이겠죠. 네,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최고가 경신했습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외국인의 반도체에 대한 사자세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FOMC 앞두고 있어요. 네. 관련한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금요일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미국장에서의 테크주 강세는 여전히 뭐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오라클이 목요일장, 금요일장에는 사실 낙폭이 적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주초 또 오름폭이 굉장히 컸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테크주의 강세에 또 기름을 부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좀 뜯어볼게요. 일단 실적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실적이 뭐 아주 좋았던 건 또 아니었어요. 뭐 일단 이제 회계용 기준으로 이제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네. 실제 뭐 매출이라든지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을 하회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시장이 좀 실망할 부분도 있기도 했었지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의 전망 관련한 부분에서 보면 시장이 예상치 못한 아주 큰 걸 던졌어요. 네. 아주 큰 걸 던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오라클 하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렇죠. 이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라클이 이번에 보여준 거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하드웨어 단까지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약간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네. 공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좀 크게 환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 시장에서는 한 2년 전에 엔비디아를 또 같이 이제 비교하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수주잔고단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회계적인 용어로는 RPO라고 하는데 그게 전분기 대비로 보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네,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준비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하드웨어 단으로 약간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뭐 메타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네. 이렇게 이제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당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네. 있죠. 물론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AI 하이퍼스케일러와 비슷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고 클라우드를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사업 비즈니스를 공개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게 흔히 뭐냐면 OCI라고 해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현재까지는 대략 한 100억 달러대의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라클이 내놓은 전망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앞으로 4년, 그러니까 네. 26년, 27년, 28년,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회계연도 해서 기준. 네. 30년의 예상, 203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서의 예상 매출이 네. 1330억 달러. 오. 그러니까 현재 100억 달러대에서 이게 1300억 달러까지니까 상당한 규모의 몇 배예요. 급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제 환호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일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30% 네. 올랐는데 정규장에서는 36% 상승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면서 소폭 이제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이 좀 거는 기대가 꽤 큰 모습이 네, 이번 네. 오라클 실적에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해서 해당 이제 테마에 대한 시장의 매기가 확 또 쏠리는 그렇죠. 모습이 네. 있었고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좀 힘을 받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뭐 일단은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쉬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제 그 중심에 역시 외국인 수급이 네. 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6월, 7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또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멘텀 강화로 나타났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 좀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7월 말에 나타난 세제 개편안 내용이 다소 투자 시장의 투심을 좀 약화시키는, 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나타났었고, 이제 근데 이게 또 9월 들어서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게 네.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악화됐던 모멘텀 자체가 다시금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대주주 양도세에 네. 대한 기준이 얼마만큼 대주주의 되느냐 기준. 네. 이거였는데, 이제 지금 새 정부가 이제 7월 말에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네. 좀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노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다시금 좀 원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뭐 지난주에 대통령 주재의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또는 기자회견에서도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방금 속보를 보니까 네. 기존 안, 그러니까 50억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네.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9월 들어서 다시금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던데 네.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특히 반도체의 화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올해 연간 전체 외국인 누적 수급 상황을 보면 이제 주황색이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약간 플러스가 돌아서 다시금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저 앞에 한 2월, 3월 말 이후에 이제 올해 전체 연간 누적으로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좀 보였고요. 일단 이게 지난 목요일까지 기준이니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만 외국인들이 대략 한 2조 원 순매수로 전환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금요일장에도 엄청나게 샀어요. 네, 금요일장에도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누적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제 3조 원 가까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반도체 외 업종에서 보면 반도체를 물론 이제 빼고. 네. 4월 저점 대비로 보면 상당 수준의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순매도 우위의 모습 좀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내에서도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실적이죠. 그렇죠. 8월 수출 실적만 보더라도 8월에 151억 달러,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좀 다소 안 좋은 모습을 좀 있기도 하지만 반도체는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을 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HBM 차세대 제품 HBM4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오라클을 중심으로 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의 후광 효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 외 업종 내에서도 보면 약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상사자본재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조선 이런 쪽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사고 팔았는지 수급 상황에 있어서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 기업단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9월 들어서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에서 거의 한 2조 9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네. 했었는데 SK하이닉스로만 1조 9천억 가까이 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왜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치가
기대감이 그대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네. 알겠지만 일단 이게 지금 전체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합산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증시가 모멘텀은 좋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 좋은 모멘텀만큼 펀더멘털이 받쳐주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난주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만 그러니까 저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그리고 최근 1개월, 3개월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네요. 최근 1개월, 3개월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전망치가 올해와 내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내년 이익 전망치입니다. 그러네요. 내년 이익 전망치가 보면 최근 1개월과 3개월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 기대감도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최근 국내 증시 중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입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시장이 반짝 좋았던 때에는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좋았었는지 그리고 좋지 않았던 때는 어떤 이슈 때문에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9월에는 좋았던 이슈들을 다시 좀 가져왔다라고 봐야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이제 상향되고 있고 이게 외국인의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고 해서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또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지난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내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업 그렇죠. 내에, 경제 내에. 그래서 다른 쪽은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전반적인 경제 체력은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장은 잘 가고 있지만. 중요한 대목인 것 같기는 해요.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메인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네. 자, 외국인이 그러면 해외에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원화로 바꾸겠죠.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화 강세가 동반되는 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는 달러원 환율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원 환율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과거 흐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00년 이후에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주황색 선이 코스피 지수이고 검정색 선이 달러원 환율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인 큰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증시가 상승을 하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는 즉 원화 강세 기조가 나타났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여전히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139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이맘때쯤에 정부 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뉴노멀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환율의 뉴노멀인데 이게 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대략 적으로 이때까지는 한 2% 내외 정도로 알고 있었죠.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2% 내외로 보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은 한 1% 중반 그리고 그 이후는 1% 수준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25년 연간 경제 성장률 추정을 보면 2분기가 저희가 0.7% 성장을 했잖아요. 1분기는 역성장을 했었고 그러면 연율화 해본다라고 하면 대략 0.8, 0.9, 1%가 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반기에 좀 더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아마 대응책들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어떤 정책들이 나와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이제 후속해서 좀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해서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달러원 환율은 또 이제 여전히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고,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수급도 유입되고 네. 있고 주가의 반응도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좀 그 안에서 좀 잘 픽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결정을 이제 다들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FOMC 연준의 미국이죠. 결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건 뭔지, 연준이 보고 있는 건 뭔지, 또 이번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뭔지 좀 짚어볼까요? 뭐 일단 이번 주에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와 같은 이제 실물 경제 지표들도 나와요. 네. 근데 이 실물 경제 지표들보다 시장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FOMC 회의입니다. 그렇죠. 이제 현지 시각으로 16, 17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18일 날 새벽에 네. 목요일 새벽에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8월 말에 있었던 잭슨 홀 컨퍼런스, 그리고 9월 초에 나왔던 저희가 고용 데이터들, 최근에 나온 고용 데이터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물가 데이터들까지 한번 종합해 보면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미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에 대해서 93% 가까이 높게 전망을 하고 있고, 나머지 7%는 얼마냐? 50bp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지난 6월,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감소했어요. 네. 마이너스 13,000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네. 약 무려 58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 3개월 동안에 미국 내 일자리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이게 3만 건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건 정도면 거의 일자리가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실업자가 더 늘어난다라거나 또는 경제활동 인구가 이 상황에서 일단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에 이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늘어나는 이런 구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시장의 스탠스가 물가에서 약간 고용 쪽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준 원래 연내에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연초에 제시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3번까지 인하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표가 경제 전망 요약표가 있어요. 네, SEP라고 하는 거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내렸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추정치가 3%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좀 다시금 상향 조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고용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라든지 또는 미국 내 경제 기관들에서 어떤 내용들 좀 내놓고 있냐면, 과거에는 미국 경제 상황에서 보면 10만 건, 15만 건 정도의 일자리가 매달 이제 창출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부분에 또는 생산성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실업률 전망치가 좀 어떻게 바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고용이 좀 부진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본다라고 하면 실업률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 4.5%이기도 한데 이게 여기서 좀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물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8월 달에 8월 PPI, 생산자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생산자 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면 좀 핑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수달은 증가하고 짝수달은 감소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8월 그 PPI에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들이 소비자 땅까지 가격 전가를 하지 않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마진을 좀 깎아 먹으면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데, 이게 과연 기업들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번 보면 모든 비용이 이제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가격 전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얼마만큼 유지가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물가단에서 보면 물론 시장 예상에 부합한 정도의 물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최근 4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서비스 물가뿐만이 아니라 상품 물가단도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관세 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하반기 내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네.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물가 전망치를 좀 소폭 올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유지되거나 또 높아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연준 입장에서는 상충되는 흐름들이 좀 그러네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올해 연초에는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 흐름을 이제 그대로 유지시킬지와 내년 금리 인하 전망폭을 어떻게 볼지가 이번에 반영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0%인 네. 거예요. 이번 FOMC에서는. 해서 그 같은 기대들을 반영하다 보니 주식시장의 흐름은 좋고 국채금리는 또 하락을 했어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네. 하락을 했죠. 뭐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달 8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초장기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드리고 네.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초장기 금리뿐만이 아니라 국채금리와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는 2년물 미만의 금리들도 이제 하락하는 네. 이런 모습 좀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최근 한 달 또는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의 국채 금리 하락폭이 꽤 크게 네.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의 강세 모습을 보일 올라가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 블룸버그가 추정하고 있는 국채라든지 회사채의 통합 수익률이거든요. 이 통합 수익률 추이를 보면 지금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관점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고 시장은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이번 주 시장에 대응해도 괜찮을지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지가 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매파적 금리 인하.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정도가 조금 매파적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매파적이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시장의 기대치를 꺾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네. 하면 시장은 좀 다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수 있는 있다.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2019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이제 상당히 커져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전반적으로 다 호재도 호재로 인식을 하고 네. 악재도 호재로 인식하는 보고. 이런 네. 상당히 좀 낙관론이 팽배해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변화에 되게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빅스 지수, 변동성 빅스. 지수입니다. 네. 변동성 지수의 과거 20년 평균과의 한번 계절성 추이를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통 제가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잠깐 이게 좀 빅스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제 10월 중순까지 보이는 계절성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재도 호재, 악재도 악재, 호재. 악재도 악재도 호재. 호재. 예, 이렇게 네. 이제 반영을 하다 있다 보니까 빅스 지수가 연중 최저 수준 네, 기록하고 네, 있는 네.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가에서 보고 있는 S&P 500의 목표 주가의 움직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올 연말 기준 대략 한 6,50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지금 6,500을 넘어섰잖아요. 그러게요. 넘어서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하우스들에서 7,000까지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네.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하는 기조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파월 의장이 혹시 시장의 기대에 조금 엇나가는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보다 변동성을 좀 키울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건 염두에 두고 시장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 이번 주에는 뭐 중국에서도 8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같은 실물 지표들 공개될 예정이고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장은 또 휴장이라는 것도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각 화요일에는 미국에서도 산업 생산, 소매 판매 8월치 실물 지표들 공개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미국에선 FOMC 회의, 중국 인민은행도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요. 일본 중앙은행 BOJ 역시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진행합니다. 금요일은 미국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석관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